25번째, 현명한 인재를 높이고 사람들을 포용하라. 자아의 문화생이 사귐에 대하여 자장에게 물었다. 자장이 말했다. 자아는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문화생이 대답했다. 사귈 수 있는 사람과는 사귀되 사귈 수 없는 사람은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자장이 말했다.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르구나. 군자는 어진 사람을 존경하되 일반 사람들도 포용하며 선한 사람을 칭찬하되 능하지 못한 사람도 동정한다. 내가 뛰어난 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받아들일 것이며 내가 어지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것인데 어찌 사람들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자아와 자장은 공자의 문화에서 함께 수학하는 동문이었다. 이들은 같은 스승으로부터 배웠지만 사람을 사귀는 원칙은 서로 달랐다. 자아의 원칙은 아주 간단했다. 교제할 수 있으면 교제하고 교제할 수 없으면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서 자장의 논조는 그보다 한 수 위임을 보여준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원칙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 아마 자아의 원칙에 가까운 사람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짐작한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의 원칙이 공교롭게도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선발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자아와 유사한 의견을 가진 주류 의견이다. 이들은 지원자들의 개성과 특징을 구별하여 기업의 문화와 업무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선발한다. 회사의 업무와 문화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은 인사부서가 지향하는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인사부서의 지지를 받았다. 회사 내의 인사 담당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전문적인 심리 측정 사업이 크게 발전했다. 이들은 개인의 특징이 회사의 업무 효율에 어떤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중국에서 심리과학은 유일하게 미약하나마 기초가 있는 사회과학으로 과학적인 관리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이들이 다양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심리 측정과 개성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개성과 특징에 근거하여 직원을 선발하는 방법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해왔다. 이 의견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개성에 근거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장차 과감히 나서서 자기 이익을 지킬 줄 모르는 말 잘 듣는 직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회사의 직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게 된다. 둘째, 심리 측정은 직원의 개성이 업무 태도와 업무 행위의 주된 동인이라고 본다. 이 전제의 문제는 지나치게 직원들의 개성이 업무 태도나 업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경우 관리자가 관리자로서 직원의 업무 태도와 업무 행위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데 있다. 관리자로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 내에 좋은 제도와 문화 환경을 만들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관리자가 이 책임을 회피한 채 직원들의 개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 한다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서양인들의 사고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양인들은 행위의 원인을 분석할 때 개성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구체적인 환경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리학에서는 이렇듯 과도하게 개성을 강조하는 사유습관을 근본적 기인 오류라고 부른다. 유명한 실례로 영국의 유서 깊은 은행 베어링스를 파산하게 만든 선물 중개업자 닉 닉슨의 사건에 관한 뉴스 보도이다. 이 보도에 대한 학자들의 분석 내용을 보면 미국의 언론 매체들은 이 사건을 보도할 때 닉슨의 개성, 능력, 가치관이 이 사건에 미친 영향을 부각시켰다. 그를 사기꾼, 중개인이라고 지칭하는 감정적인 표현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비해서 일본 언론들은 하나의 조직으로서 베어링스 은행이 가진 제도와 경영상의 허점에 초점을 맞춰 이 사건을 보도했다. 또 다른 예는 배심원단의 판결이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한 젊은이가 대도시로 와서 온갖 모욕과 곤경을 당하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살인을 저질렀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미국 배심원단에게 판결되게 했다면 중국에 비해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내렸을 것이다. 따라서 서양인들이 심리 측정을 중요시하는 것도 실은 근본적인 기인 오류가 가져온 결과이다. 만약 기업 내부의 업무 환경이 강제적인 환경이고 이것이 직원들의 개인적인 태도와 행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면 특히 이 오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전형적인 중국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상상해보라. 사명감을 독려하는 갖가지 표어들이 출입구에 높다랗게 걸려있고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업무 사례들이 출입구에 붙어있다. 여기에 동료들과의 경쟁, 상사로부터의 압력, 월급이나 연봉에 관련된 각종 심사 등이 있다. 개성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사실 개성이 중요한지 아닌지는 실제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아주 쉽게 증명된다. 측정의 결과와 직원의 실적을 간단하게 분석해보면 되는 것이다. 표본 선정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 방법이 있다. 하지만 자기 회사 직원들의 실적을 분석자료로 삼겠다고 나서는 인사 담당자들은 극히 드물다. 전혀 상관성이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상관성이 성립하면 곤란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평등 고용 정책이 실시된 후에 미국 기업들은 반드시 법원에 자신들이 사용한 측정 수단과 직원의 업적 사이의 효과적인 관계를 증명해야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신청자는 상대 회사를 고소하여 파산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인사부서가 사용하는 방법도 자연히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는 심리 측정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심리 측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전히 만족스러워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심리 측정이 사람을 어떤 틀 안에 집어넣고 규정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개인의 창조성, 가변성 그리고 평등권을 강조한다. 내가 뛰어난 현인이라면 어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어질지 못하다면 사람들이 내게 응하지 않을 것인데 어찌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던 자장의 말이 떠오른다. 내가 만약 회사를 아주 훌륭하게 경영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인들 쓰지 못하겠는가? 만약 내가 경영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인들 제대로 쓸 수 있겠는가? 다소 이상주의적이고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 일리는 있다.